요즘 재정지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재정지출 관련해서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재정적자, 재정지출 그리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지 또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부분,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였죠.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세금, 세수로 걷어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재정 지출의 긍정 효과인 승수 효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채 발행의 증가 정도에 따라 구축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재정 지출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경기가 하방으로 압력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엔 경기 침체, 수요 둔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재정 지출에 대해서 23년 상반기 대부분의 랠리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뒷부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결국 어찌됐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겠다고 했던 것이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구축 효과죠. 수요 둔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재무부조차도 결국 국채 발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재정 지출하는 목적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오히려 반대에 부정적인 구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 지출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국채 발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무부가 높은 국채 수익률에 눈치를 봤다. 그것도 맞는 뜻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구축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돈을 써봤자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지출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좀 봐야 되는지, 이게 정말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건지, 경제 성장은 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재정 지출로 지금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5.5%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한때는 통화정책의 무용론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인데 통화정책이 필요 없다. 이제는 재정지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3년 한 해를 이끌었던 것은 재정지출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재정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인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실물경제에 높은 고금리가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고금리 환경에서도 경기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대부분의 사례였죠. 그 시차가 15개월이든 17개월이든 매번 다를 수 있고 평균이 얼마다 계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건 경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인가요? 95년입니다. 금리를 높였음에도 경기 침체가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95년도이긴 한데 그때는 보시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10년 3개월물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자꾸 꼽으면서 90년대 금리를 올렸어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자꾸 강조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한 95년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 따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원인을 저는 따로 꼽은 게 있거든요.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오기 전 장단기 역전 후에도 꾸준히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차가 있을 뿐 고금리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제에 둔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강도가 심해지면 침체의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변이 없는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지에 대한 시기만이 남아 있었던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점차 투자자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넘어가면서 슬슬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다양한 심리가 얽혀있는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의심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따라서 이런 의심을 비집고 들어온 논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미국엔 충격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급격하게 경기가 확장되던 구간에 나타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미국의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았던 과거 사례를 자꾸 언급을 하시지만 이때는 경기가 확장하던 성장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의 반짝 GDP가 4.9가 나온 게 오랫동안 유지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크게 확대되던 그런 구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이 인구 구조학적인 영향을 제일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던 그 당시 그 높은 금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곳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 평균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고, 첫 번째 논리는 사실 소수 의견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침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영역에서는 고유가가 유지되는 거가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 WTI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현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넘어가는 과도기적 짧은 현상, 교과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 세 번째를 생각하십니다. 경기가 나빠지긴 하겠지만 경기 침체, 즉 마일드한 경착륙이 아니고 가벼운 연착륙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주장이시죠. 가장 주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연착륙을 이끈 원동력이 뭐냐? 바로 재정 지출을 꼽습니다. 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재정 지출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연착륙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는지, 그게 정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강한 경기 침체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착륙이, 즉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달리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방법은,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목표 물가를 어설프게 올려버리는 어정쩡한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가 아니고 2.5%나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거는 이번 긴축 사이클의 가장 큰 리스크로 연준의 목표 물가 상향 조정을 꼽았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연준과 파월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목표 물가 2% 언급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매번 인터뷰 발언 시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믿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이 목표 물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표 물가 2%가 높아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리스크로 언급을 했고, 오랫동안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셨다면 예전 영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배경을 갖고 지금의 통화정책의 효과, 무용한 것인지, 아니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가 있을 뿐 언젠가는 그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사이에 재정 지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결코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이렇게 무용론이라고 할 수 있을 과격한 표현을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의 시대가 온다고까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한받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지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논문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차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실물 경제에 미칠 정확한 시기를 예단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통화정책이 경기에 언젠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는 곧 과거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가 둔화 또는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이걸 아니라고 평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후에 나타날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의 강도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3년 논점이었던 재정지출에 대한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방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를 줄여주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사용됐다는 것이고, 이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느리게 해주는 역할을 재정지출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세 번째 대부분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재정지출이라는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통화정책의 효과를 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희석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의지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바로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정지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TGA 계좌의 잔고가 7,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1월 1일 24년 1월까지의 국채 세부 발행 계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부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대략 가감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분기까지 TGA 목표 잔고가 7,500억 달러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TGA 잔고가 7,70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를 가감해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즉 24년 1분기까지 발행하게 될 국채 세부 내역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잔고를 유지한다라는 전제로 재무부가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찍어내는 국채 물량을 모두 재정지출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목표 잔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00억, 7,500억 달러가 목표 잔고지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 7,700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 24년 1분기까지 국채 발행으로 순중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자금까지 재정지출로 모두 쓴다고 가정했다면 그 강도가 과연 통화정책의 긴축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목표 잔고 수준을 상회해서 지금 TGA 잔고가 유지되고 있고 24년 1분기까지 국채 순중 발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올지 계산이 끝난 것이죠. 이 부분을 모두 재정지출로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오히려 더 플러스 이 TGA 목표 잔고보다 더 쓴다고 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그 강도가 현재의 고금리 통화정책의 긴축을 틀어막을 수 있을 정도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23년 상반기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쓸 수 있는 재정 수준의 절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과 재정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도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재정 지출이 올해 상반기처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3년 상반기에 10년물 시장 금리가 매우 낮은 레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재정 지출의 효과가 나타난 게 고작 3분기 GDP 4.9% 반짝의 결과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면 물론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 지금 7조 7천억 달러가 있으니까 모아놨으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표 잔고는 7,500억 달러고 앞으로 국채를 찍어서 롤오버 되는 국채 말고 순중으로 찍어서 들어오는 세수는 모두 또 재정 지출로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즉 재무부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규모로만 놓고 보면 결코 지난 분기만큼 재정 지출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뜻이고 저는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10년물 시장 금리 레벨이 수준이 달랐습니다. 당시는 3.3 레벨의 저점을 기록했던 시기고 지금은 고작 4.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1.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시장 금리가 1.2%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도 상하분기 차이에 말이죠. 이 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재정 지출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왜 재정 지출을 써서 시장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대차대조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재정 지출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4.5% 레벨에서는 과연 상반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재정 지출이 아니라 재정 지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건 어렵다. 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게다가 내년 대선 국면입니다. 이 얘기는 공화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재무부가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까? 저는 의문이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정치적인 해결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는 진짜 고지서가 날아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고지서는 재정 지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통화정책이 함께 공조해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통화 긴축 사이클은 직전에 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모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초과 저축액이 쌓였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이렇게 높은 긴축적인 상황임에도 오랫동안 꾸준히 그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3년 상반기 SBB 파산이 시작되면서 10년물 시장 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졌죠. 당시 3.3%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긴축적인 상황을 오랫동안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재정 지출만의 효과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연명할 수 있었던 시차를 더 뒤로 미룰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10년 시장 금리에 있었습니다. 3.3%까지 떨어졌고 그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SBB 파산으로 불거졌고 SBB 파산이 결국 경기 침체를 뒤로 미루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SBB 파산은 너무나 잘 막고 빨리 막을 수 있었던 페이크 파산이었습니다. SBB 파산을 저렇게 잘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은행 부도라든지 파산,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사라졌다. 연준이 잘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도 확대가 되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SBB 파산 때는 장부상 손실이었습니다. 불과 시간을 뒤로 돌려 2년 전만 하더라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손실로 잡히지 않던 그런 막투막 시가평가에 대한 회계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손실이었어요. 따라서 2년 전만 해더라도 그거는 손실이라고 회계적으로 평가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부상 적는 숫자에서만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SBB가 혼자 극복하려다가 유상증자 발행 결정 공시를 내고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에는 뱅크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원인을 따져보면 회계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너무나 장부상 손실, 이는 곧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자산단에서 부실이 되면서 생겼던데, 그때의 사고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뚝딱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는 본격적인 위험은 SBB 파산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거는 은행의 부채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처럼 자산단, 즉 부실 채권에서 생기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24년부터 차환해야 되는 회사채들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량,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이를 기초로 하는 CLO의 부실 가능성, 여기에 지금도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고금리 상황을 버거워하고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실은 더 이상 장부상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가 현실화돼서 부실화된 자산단에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생기게 되는 위험도는 과거 SBB 파산과는 양상도 다르고,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주말 사이 간단하게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23년 어느 정도 잘 버텼던 한 해가 되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급격한 위험 요인들이 가시화가 되는 24년에는 정말 재정 지출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회사채 차환 문제, 상업부동산의 부도 문제, 이와 관련된 CLO의 파생 관련된 부분까지 재정 지출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는데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도록 재정 지출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24년 가시화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소비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재정 지출의 의미가 크고요. 이조차도 소비가 다시 되살아나거나 호황의 국면으로 이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정 지출을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완만하게 막아준다는 게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 지출을 쓴 통화 정책의 결과입니다. 성적표예요. 반짝 GDP가 4.9%로 반짝 찍히게끔 한 게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 한 분기가 지속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전부인 것이에요. 통화 정책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생긴 상황, 환경을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에 영향을 줄 뿐이지 결국 이 다가오는 경기도나 경기 침체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재정 지출의 역할이지, 재정 지출로 경기 침체를 막거나 완만한 경제 둔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둔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완만한 시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재정 지출의 역할의 최대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대가 끝났고 재정 지출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런 주장은 사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터무니가 없고요.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가 재정 지출의 확대로 희석된다, 이런 표현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시차가 더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만약에 틀어막고 있는 이 강도가 약해지면 즉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댐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죠. 고작 재정지출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연준은 QT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950억 달러를 줄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자산을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8조 9천억 달러에서 지금은 7조 9천억까지 크게 줄었죠. 이때가 BTFP입니다. BTFP로 유동성이 좀 늘어났다가 다시 쭉 줄어서 결국에는 지금 그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지금 7조 9천억 달러까지 자산이 줄었고요. 결국에는 연준의 QT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있고 또 반대편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죠. 연준의 자본은 미비하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은 곧 부채가 됩니다. 이게 부채죠. 보시면 대부분의 부채, 통화량, 영래포, TGA,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지급준비금에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은행들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애초에 연준이 생각했던 이 지급준비금의 적정선은 2조 3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초록선이었죠. 이 정도까지는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이 차트는 지급준비금 차트죠. 다만 실제 은행들은 이거보다 더 낮은 대략 1조 달러 수준을 지급준비금의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긴 해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 빨간 선, 제가 왜 여기에 쳐놨냐, 바로 지금 이게 3조 달러 부분인데요. 이 3조 달러 부분에서 SBB 파산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이거죠.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금 3조 달러 부분, 이게 SBB 파산 뭐 이 정도고요. 그 이후로는 그쪽도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 자본이 부실해진다. 이거를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지는 그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조 달러 부분에서 지역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은행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무너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비금융권 제도죠. 단기 시장에서 거래하는 은행을 제외한 기관들의 부실은 오히려 지역은행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3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비금융권 기관들은 견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선을 이 3조 달러로 보는 게 합당하고요. 한마디로 SB은행이 파산의 테스트를 해준 것이죠. 결국 이 3조 달러 미만으로는 지급준비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3조 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 다른 부채가 계속 대신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QT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건 부채도 함께 줄어야 되잖아요. 그 뜻은 지급준비금의 감소가 교과서적인 QT, 양적 긴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3조 달러 미만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았죠. 대신에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줄어드는 게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준이 QT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시면 이 영래포가 줄어들었고 또는 TGA가 좀 줄어들면서 결국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줬다.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자산이 줄려면 자산은 줄었잖아요. 결국 부채에서 같이 줄여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은 줄면 안 되니까 이 통화량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래포 아니면 TGA가 줄거나 해야 이 지급준비금이 줄지 않겠죠. 그래야 전체 부채도 줄어들면서 자산도 줄어들면서 지급준비금은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게 영래포입니다.
지금 2조 6천억 달러 정도에 쌓였던 영내포가 지금 현재 1조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죠.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냐? 바로 T빌, 단기 채권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1개월물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의 감소,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내포와 TGA가 완충 효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TGA는 재무 계좌니까 재정 지출을 계속하고 영내포도 TV를 사게 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이 3조 미만,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내포는 단기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이죠. 중기물, 장기물에는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MMF 자금은 오버나잇 하루짜리니까 길어야 1개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듀레이션이 상당히 긴 상품입니다. 이 말은 영내포가 줄면 한마디로 어떻게 될까요? TGA가 늘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 TGA에서 발행한 채권을 영내포가 샀기 때문에 영내포가 줄면 TGA가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영내포의 돈이 재무부의 TGA 계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돈을 풀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준은 QT를 하고 있죠.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면서 결국은 지급준비금은 3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TGA는 줄어들고 영내포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의 QT는 연준의 자산의 축소는 이게 지급준비금에서 줄어드는 건지 TGA에서 줄어드는 건지 영내포에서 줄어드는 건지를 따지지 않죠. 결국엔 자산의 축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채에서 다 함께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급준비금은 그대로고 영내포 TGA에서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줄어들지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준비금은 뭐 소폭 이걸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유지를 하고 영내포는 줄고 TGA도 원래는 TGA고 줄었는데 최근엔 다시 이게 채워진 것이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 뜻은 연준의 QT, 결국 영내포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이 QT가 대부분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1차적인 유동성, 즉 이 지급준비금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재정지출의 확대, 이 얘기는 국채 발행의 증가가 되겠죠. 재정지출의 확대,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M2의 증가는 아니겠죠. M2는 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승수 효과로 신용 창조가 확대되는 게 M2입니다. 지금은 장단기가 역전돼 있고 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따라서 M2,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유동성, 즉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증가로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보시면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뭘까요? 아까 부채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 유동성은 또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은 이게 옳은 건가요? 재정지출을 써서 이게 유동성이 늘어난 건가요? 엄밀히 말해서 뭐 이게 3조 달러에서 지금 뭐 3조 3천억? 뭐 한 이 정도 올랐네요. 근데 이게 정말 좀 크게 보면 옳은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협의의 유동성, 이것도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3조 달러에서 조금 높아졌지만 이거를 유동성이 늘어났다, 확대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정리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채를 찍고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결과가 고작 여기서 이거라는 것이에요.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거나
한 게 아니고 3조 달러 수준을 간신히 버텨주는 그런 효과로 재정 지출이 쓰였다. 이게 결국에는 QT를 하고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를 하는 데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것은 연준의 자산이고요. 연준의 자산의 총 규모는 7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QT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유동성이 감소되는 거고 긴축이 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사실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감소되지 않았다 그랬죠? 결국에는 자산은 줄었는데 지급준비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게 줄어야 되는데 재정지출을 투자해서 막아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진 않았어요. 3조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정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지출의 효과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다예요. 반대로 이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면 이 자산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라 그러죠. 그러면 지급준비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죠. 지금하고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그 자체가 유동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 자산의 규모도 그렇고 이 세부적인 항목들의 변화가 모두 유동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절대 자산의 규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잖아요. 결국 TGA 계좌를 써가면서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재정지출의 효과예요. 이게 재정지출의 효과를 단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정지출을 해서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이 늘었냐? 보시면 아니죠. 이걸 자꾸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는 거를 늘었다고 하기엔 좀 어렵죠. 이걸 유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 순증을 해서 새롭게 부채를 늘렸어요. 그렇다면 이 국채는 누가 샀을까요? 어떤 돈으로 샀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바로 이 영래포가 샀습니다. 영래포 자금이 샀어요. 이 단기물은 영래포가 샀고 중기 장기물은 이 지급준비금에서 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고요. 하지만 T빌의 발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래포에서 채권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국채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잖아요. 대부분 BOJ도 사고 유럽중앙은행도 삽니다. 자산 규모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유동성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BOJ의 1조 달러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3년 상반기의 유동성은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실질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본 자산으로만 흘러갔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NK 트레이드가 돼서 미국의 자산 가격을 떠받쳤던 그런 유동성의 원인이 BOJ의 뭐 이런 대차대조표 확대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 유동성 장세가 일어난 게 미국이 원인이 아니고 일본이다. 일본을 자꾸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때 당시 1조 달러 가량의 BOJ 자산이 증가를 한 부분 이건 분명하고 명확한 양적 완화고 유동성의 확대입니다. 이게 결국 선별적으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해외 수요가 생기다 보니 강달러 현상이 생겼고 지금 이 영래포는 감소하면서 단기 국채를 소화를 해줬고 중장기물은 영래포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지급준비금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돈이 TGA로 들어갔고 TGA 들어간 돈이 풀리니까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고 이게 계속 메커니즘으로 반복이 되면서 지급준비금은 3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와중에 연준은 계속해서 자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월 950억 달러 줄어들고 있죠. 이게 상쇄되면서 결국 종합적으로 지급준비금이 3조 3천억 달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재정 지출을 써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의 유동성 확대는 뭐냐? 여전히 강조하지만 일본이 답이다.
일본의 문제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한정된 돈으로 대차 대조표의 확대, 증가 없이 무슨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까? 여기 있는 돈이 빠져서 일로 가고 여기 있는 돈이 빠져서 일로 가는데 무슨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채 발행의 순증으로 늘어난 일부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그게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금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이 정도의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죠. 중장기물은 지급준비물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다시 재정지출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채워집니다. 이게 반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엿보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 협의의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얘기한 게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유동성이라고 보죠. 1차적인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유동성이죠. 이 돈은 한정된 돈이 돌고 돌면서 어느 항목의 비중이 더 실리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걸 유동성의 확대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지출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통화정책은 다릅니다. 이 레벨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돈의 비중이 어디에 더 쌓이냐가 아니고 돌아가는 돈의 규모 자체를 높여버리는 게 통화정책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해서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려면 이게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급준비금이 늘려면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증가하려면 QT가 줄어들거나 QT가 종료되거나 반대로 QE 양적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리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재정 지출의 효과는 이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틀어막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재정 지출과 유동성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이 투입되면 GDP 성장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걸 유동성이 공급됐다라고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IRA, 칩스법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가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격을 부양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내막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는 주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이 부분이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을 수는 있지만 차분하게 따져보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유동성이 공급됐냐? 아니죠. 얼마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본원통화, 협의의 유동성 이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하죠. 우린 시중의 M2를 기본적으로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M2라는 것은 이 본원통화를 중심, 즉 협의의 유동성을 중심으로 신용 창조가 돼서 몇 배수까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유동성이고 금융시장에서 바라는 유동성은 사실 이 유동성이죠.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M2가 마이너스로 위축 구간에 있는 게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자산을 뺏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본원통화가 100이 늘면 이게 대출이 일어나면서 1000이 되는 게 바로 신용 창조죠.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시장은 본원통화의 증가만으로도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이게 더 유동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촉발됐기 때문에 함께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동성이 늘어나긴 한 것은 맞죠. 본원통화에서 늘어난 것이죠. 협의의 유동성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실제 M2로 이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말장난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재정지출로 유동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재정지출로 자산가격이 늘어날 것 같고 경제가 좋아지고 오히려 연착륙의
빠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QT가 진행되고 있는 한 재정 지출의 효과는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에서 조금 유지될 수 있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그게 이 정도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마저도 과거 재정 지출을 과격하게 썼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 시장금리가 3.3% 레벨이던 상반기와 4.5% 레벨은 완전히 현격하게 다르고, 이게 재정 지출의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재정 지출 관련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재정 지출이 투자된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본원 통화가 늘어나는 거, 글쎄요, 늘어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QT가 그대로 QT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